부동산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기대 속에서 이제 막 가격이 누구도 그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게 되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인생을 건 투자다. 오늘 책은 바로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입니다. 이번에 그 책의 이제 목차가 7개 주제죠. 화폐, 전염병, 기후변화, 경쟁, 신뢰, 금융위기, 갈등. 자, 오늘은 사실 그 7가지 이슈를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 이슈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조기수 괜찮으면 나머지 4가지 이슈 또 같이 찾아뵙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발생 원인. 뭐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건 뭐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27년째 이코노미스트 박사님이 딱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사람들이 탐욕에 빠졌어요. 그 탐욕에 빠진 이유는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돈을 굴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로금리지만 그때도 2002년, 3년, 4년에 1%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막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예금하러 가야 될 돈들이 이제 실물 시장에 막 쏠려들었고요. 그래서 2번째가 규제 완화였죠. 그러니까 옛날 은행들은 돈을 한번 빌려주면 그 돈을 갚는데 원금이 다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적격대출 이런 거 보면 30년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년에 걸쳐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을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신중한 어떤 판단, 이 사람의 담보 능력, 뭐 이런 사람이 이전에 또 연체한 경력이 있냐 없냐? 네. 뭐 이런 걸 따져서 되게 많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돈을 빌려주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접어들어오면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갖다가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그 증권 CDO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뭐 그냥 몰라도 됩니다. 요새는 이제 덜 위험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객들 10,000명이 있다. 10,000명이 있으면 그 10,000명에게 10만 불, 우리 돈 1억이죠. 10만 불을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10,000명에게 10만 불이니까 10억 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억 불이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이제 10,000명한테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뭐 담보대출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돈들을 빌려줘서 해줬는데 그걸 은행들이 그냥 고스란히 쥐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것이 돈이 나간 게 이자가 들어오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조각조각 증권을 내서 섞어서 MBS라고 모기지 시큐리티즈라고 하는데 그냥 뭐 유동화 채권입니다. 유동화 채권을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 국민연금들한테도 팔고 투자자들한테 보험사들을 쫙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돈이 한번 나가면 30년 동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나간 다음에 금방 증권화해서 다시 원금을 돈을 조각내서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다시 현금을 확보하니까 또 대출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자꾸 이제 회전율이 올라가는, 쉽게 해서 줄 서는 잘 되는 가게가 가격 안 올려도 매출이 팍팍 늘어나는 것처럼 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증권화를 막 시켜가지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경제 내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어차피 이거 증권을 30년 동안 계속 대출을 해준 걸 이자를 받으려면 심사숙고해서 돈을 빌려줘야 될지 모르지만 대출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걸 증권화해서 조각내서 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팔아버릴 생각이라면 그 돈 빌려줄 때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이 연체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고민 빌려줄 별로 안 하겠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문제들과 저금리 문제들이 겹쳐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갔고 특히 그 부동산 시장이 특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았던 외부적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게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였어요. 나스닥 지수가 막 5,000이 1,300 갔잖아요. 하락률 70%. 지수가 하락률 70%, 80%. 그리고 그 지금 잘 나가는 아마존도 그때 주가가 90%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살나고 있는데 부동산이 되게 안정적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부동산 불패 신화가 돈이 쏠렸군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다 집안 사면 바보.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00년대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했던 이유가 반대축에 있는 주식이 좀 무너지면서 그것도 또 금리도 낮고, 금리도 낮고 거기다 규제도 완화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거는 뭐 배신하지 않을 거야. 부동산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강한 기대 속에서 이제 막 가격이 누구도 그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그 급등할 때 중앙은행은
뭐랬는데? 그 금리를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인생을 건 투자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 하나 그쵸.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지. 인생을 건 투자거든요. 특히 저도 이제 장가 가서 30대 중반 정도에 첫 집을 살 때 밤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저 장가가기 직전이 외환위기였으니까. 네. 외환위기 때 빚이 많았던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걸 봤는데 돈을 그렇게 빌려가지고 집을 몇 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부동산을 살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잘 공유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면 버블은 생길 리 없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거죠. 철학이. 그 특히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져. 두 번째는 심사 분석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니까 닌자 대출이라고 해서 No income, no job이라고 닌자 대출 들어보셨죠? No income, no job의 약자입니다. 닌자. 닌자 거북이 할 때 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죠. 그래서 no income, no job이에요. 직장도 없고 뭐 소득도 없는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를 감독 당국인 중앙은행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막 거품이 쫙 쌓여가는 거를 쳐다보기보다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았던 것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물가도 안 오르고 경제가 되게 어려우니까 네. 그냥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 뭐 이거는 맞았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그런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면 경계도 하고 규제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게을리했죠. 그럼 미 연준은 그때 정책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않았던 건가요? 예, 2004년까지 1%를. 그러니까 2002, 2003, 2004에 네. 1%를 한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건 2003년 부시가 이라크 전쟁한 거예요. 전쟁 중에 뭐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중앙은행이 반기를 드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2003년은 넘기고 2004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딱 시작했는데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은 2002년부터 이미 막 불타오르고 있는 중인데 제로 금리, 1% 금리 된 다음부터는 불타오르고 있는 중인 게 그 3년 차가 됐는데 인제 금리를 인상할 거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0.25%씩 인상. 천천히.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장 걷는 애기들 걸음처럼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중앙은행이 이거 뭐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 안 하네? 야 이거 뭐 지금 상황이 좋다고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의 착각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들을 부추긴 면도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좀 급하게 올렸어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한 0.5%씩 정도는 한두 차례 올리면서 경고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체 인플레가 낮았어요. 그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 유가가 막 급등했다가 이라크가 이제 좀 그 뒤로도 안정은 안 됐지만 아무튼 유가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유가도 빠졌죠. 거기다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되고 그러면서 불황이 오니까 실업률이 높으니까 임금도 못 오르지. 뭐 여기다가 또 달러도 그때 한때 강세였으니까 이런 여러 요인으로 물가가 못 오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르고 뭐 경기 이제 좀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목표가 부동산이에요? 저는 물가랑 완전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앙은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와 한가로운 이야기다 생각되지만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린스펀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로 믿었던 것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베이비 스텝을 얘기하시는 건데 연준 어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금리를 올릴 때 0.2에서 5 사이로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천천히 올려야지 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는 그게 거의 기본이었어요. 그 이제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 그 이제 그린스펀 의장도 그랬고 그 뒤에 또 옐런 의장 때도 그랬었고요. 그 머리 하얀 할머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 금융시장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신 분들인 거죠. 우리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보일 거라는 것을 시장이 좀 미리미리 반영해서 미리미리 좀 알아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어. 나는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들을 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거죠. 뭐 그때는 저희도 좋아했어요. 전 이제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금리 뭐 0.25%씩 이렇게 꼬박꼬박 올리는 건 이거는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 미래가 아주 투명해 보이고 좋았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죠. 그러나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버블이 자라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한가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예,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 건가요? 은행 때문에.
은행 때문에. 은행. 예, 모든 것은 은행 때문입니다. 왜요? 예, 금융위기가 벌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돈 빌려준 걸 은행들이 떼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신규 대출을 못할 정도로 기존에 발행됐던 MBS들의 신용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은행에. 그리고 더 나가서 은행에 있던 돈들도 이 은행 망할지 몰라라는 소문 속에서 뺑네. 뱅크런. 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은행의 대출은 이미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면 단기로 돈을 끌어와서 예금으로 끌어와서 네. 장기로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잖아요. 아, 그렇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기 1년에서 2년짜리 아주 단기 예금들이 미국 기준입니다. 전체 예금의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대출을 비롯한 3년 이상으로 빌려주는 돈들이 또 대출 또는 자금 운용의 7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아주 짧게 빌려서 예금 만기 1, 2년 또는 보통 예금, 당좌예금, 우리 자유저축 예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바로 뺄 수 있는 예금들을 가입한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서 돈을 대출해 줄 때는 3년에서 10년, 길게는 30년 대출을 해주니 갑자기 고객들이 와가지고 예금 돌려주세요. 또는 자기한테 돈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와서 만기 연장 안 돼? 이러면 은행 바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게 되면 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은행들이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대출을 해준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은행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거 만기 연장되고 길게 빌렸다고 생각하지 내일 아침에 바로 돈 빌려준 거 돌려줘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없죠. 여기다 두 번째. 딱 그래서 기업이나 가게에 가서 돈을 갖다 막 달라 그러는데 못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그 은행 입장에서 또 이제 뭘 하냐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사옥, 또 가지고 있던 차, 유가증권, 주식 뭐 등등 담보로 잡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겠죠. 헐값에. 아, 금매. 예, 금매로 화이어 세일.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시장에서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연쇄 도산하고 두 번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갖다가 싼 값에 팔아치우기 시작하니까 네.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은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건물이 2개 있는데 이 건물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은행이 갖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뭐 아까 연간 매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빌딩이었는데 이걸 5천억에 팔았다. 그럼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시기에 지어진 쌍둥이 빌딩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1조 원의 시가를 하고 있었던 거지만 옆에 연가 매각이 딱 나오는 순간 가치값이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행만 망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같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표현이 뭐 죄송합니다. 왜 금융기관이라 그러냐면 이게 하는 일이 민간에서 일은 돌아가지만 사실 얘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감독하고 규제하고 그런 거였군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낙하산도 떨어뜨리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최종 순간에 정부한테 손 빌리니까 너는 사실 반 국가기업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들의 경영에 간섭하겠다라는 것도 좀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원래 예전에 정말 이런 거 모를 때는 아니 뭐 예를 들면 은행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한 두세 개, 네 개 뭐 문 닫으면 사기업 같은 거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은행 있고 하니까. 네,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연쇄적으로 불이 번져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A 은행이 망하면 B, C, D로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되는 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때는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그리고 베어스턴스, 리만 브라더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금융기관들이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혹은 공적 자금 받은 기관들이 지금 5개인데 이게 전부 그때 당시 세계 시가총액, 금융주 시가총액 한 20위 안에 있고 3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모양이 나면 남아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너네는 괜찮니? 2008년 때는 그 은행 망한 은행은 몇 개 정도 돼요? 그 꽤 많이 망했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들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망했던 데들을 제가 이렇게 거론해 보면 리만이 망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컨트리 와이드 파이낸셜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들은 잘 모르는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합병되고 그랬어요. 베어스턴스도 합병됐고 그리고 메릴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합병됐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투자은행 업무, 그러니까 고객들한테서 카운셀링 해주고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은행들을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 투자은행 중에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데는 골드만삭스 하나밖에 없을 정도. 다 없어진 거죠. 그때 골드만삭스도 되게 위험했다고 제가 워렌 버핏이
그 우선주 투자해서 살렸죠. 아, 실제 위험했던 거예요? 그때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예. 미국 부동산이 이제 2008년에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는데 2006년부터 무너진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제 그 금리가 안 오르면 문제가 없는데 2004년부터 2004, 5, 6년 이렇게 3년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금리 부담이 계속 커진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량한 고객들 입장에서 금리 이 정도 수준이면 나 집 안 살래 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때 규제 완화의 또 나쁜 점이 나온 게 이제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맨날 연체하시는 고객들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되게 낮은 그런 고객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말만 들어도 뭐 심각하죠. 그렇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돈을 빌려가시는 분들의 금리가 얼마냐면 8에서 10%가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연체하고 소득도 잘 입증 안 되시는 분에게 금리 8에서 10%짜리 대출을 해준다. 이거 거의 뭐 왜 해준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금융 완화들 속에서 규제 완화들 속에서 은행들이 자기들 이제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량한 고객들, 신용도가 좋은 고객들한테 이미 다 해주거나 그 고객들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뭔가 시장 상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한테 갔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228 모기지라는 걸 했어요. 228 모기지가 뭐냐면요. 2년은 초기 2년은 티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원금을 안 갚아요. 이자도 안 내요. 유지 수수료만 내면 돼요. 좋다. 예, 그리고 3년 차부터 밀린 이자와 원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 말만 들어도 벌써 이게 이상한데 싶잖아요. 아니, 신용이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2년간 티저 기간을 둬서 그러니까. 수수료만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3년 차가 돼서 그동안에 빌렸던 돈의 원금과 2년 동안 안 냈던 원금과 이자를 내기 시작한다라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텐데 뭐 그런 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이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2004, 5, 6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 상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2년 지나서 팔면 되지. 두 번째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나가면 이 대출의 수수료가 또 굉장히 세니까 그 수수료 챙겨서 나 은퇴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용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미리미리 파악하고 규제를 가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건 선택이니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 금융기관이 그렇게 나설 문제는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시장 자본주의에 맡긴. 예, 시장 자본주의에 맡긴 한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둘이 꽝 하면서 일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자, 그럼 연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사실 요즘에 워낙 연준 뭐 패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이제 그 기관명 아실 것 같은데 결국 이걸 어떻게 살린 건가요? 뭘 돈이죠. 일단 이제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예금금리를 0을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하자마자 바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정책금리가 예금금리를 좌우하냐면 은행 간 자금 시장이 있잖아요. A은행과 B은행이 있으면 둘이 서로와 돈이 잠깐 급할 때가 있으면 그죠. 서로 빌려주는 시장이 바로 연방기금금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RP 시장이라고 하고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은행 간 시장이 있는데 거기 시장의 금리를 정부가 결정하는 게 정책금리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가 0%라면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정부가 방출해서 0%로 금리를 계속 낮춰주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굳이 예금을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돈을 계속 차입해오면 되잖아요.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일단 은행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고금리로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새로 차입하는 돈은 전부 다 제로금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MBS든 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 값이 헐값에 거래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파이어 세일 잊지 않으셨죠? 자, 그거가 왜 그런 꼴이 났냐 하면 전부 다 금융기관들이 다 자기도 망할까 싶어서 다 팔고 있는데 누가 사줄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양적 완화가 뭐냐 하면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중앙은행이에요. 시중은행이십니다. 그럼 제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딱 가는 거예요. 혹시 뭐 팔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저희가 좋은 가격에 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주식도 팔고, 이제 그 회사채 또는 MBS 또는 스튜던트론, 학자금 대출, 그리고 또 오토론, 자동차 대출 이런 걸 이제 중앙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되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뱅크런 나서 망할 지경이었던 게 살아날려져가지고 여기고 또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이제 또 하나를 뭐 해줬냐면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거래가 좀 어려운 자산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 중에서 가장 좋은 자산이 대기업, 우량한 대기업에게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기업한테서 돈을 회수하면 대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에 대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담보를 잡고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 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로금리, 양쪽 완화, 그리고 담보 잡고 돈 대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은행들에게 돈을 무제한으로 뿌려주니까 은행들이 파이어 세일 안 해도 되죠. 네. 뱅크런 걱정 안 하고 해도 되죠. 그리고 수익성이 제로금리로 계산되죠.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이 차츰차츰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미 그 3년, 2008년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2011년에 대부분 은행들이 다 공적자금 상환했어요. 전부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쳐서 그 중앙정부한테 빌린 돈, 연금에게 빌린 돈, 뭐 또는 다른 데서 빌린 돈들을 다 갚고. 왜 그러냐면 이제 당연히 그냥 공짜로 빌려준 게 아니라 담보를 잡고 빌렸잖아요. 아까. 그럴 때는 좀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또 공적자금 들어오게 되면 구조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미국의 은행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또 공적자금 상환했죠. 어떻게 보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해결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적절하게 돈을 푼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제로금리를 만들고 양적 완화하고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이런 일들을 연쇄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존재하는 공포를 이번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한 일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엄청 풀었죠. 예, 그러니까 완전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에 어떤 급박한 위기가 발생하게 될 때 또 정부가 뭔가 이렇게 의회에서 국회에서 표결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중앙은행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지금 이야기했죠. 첫 번째 금리나, 두 번째 양쪽 완화, 그리고 세 번째 담보 채권 잡고서 돈 빌려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주면 은행들 파산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면 그래도 적어도 경제 전반에 걸친 돈맥 영화라 그러잖아요. 돈이 안 돌아가지고 다들 죽으려 그러는 그런 일들은 사라지죠. 실제로 지난 3월 20일 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양적 완화의 대상으로 회사채 집어넣었죠. 그날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 책 디플레 전쟁에서 주가가 회복되고 시장이 상승세로 금융위기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장 중요한 징후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연준이 사줬으니까. 이게 경제위기 대응 매뉴얼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만들어 간 거죠. 네. 지금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그런 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살아난 건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걸 했잖아요. 뭐 연준에서도 풀고 한국은행에서도 풀고 뭐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과연 유효한지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는 특히 많이 풀었잖아요. 엄청 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역풍이 돌아올 수도 있고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런 경제위기 대응 매뉴얼 어디까지 좀 유효하다 보시는지. 일단 뭐 두 가지를 잘 지켜봐야죠. 첫 번째가 아까 우리 금융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 못 빌리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돈 잘 빌려갈 수 있게끔 채권 금리 떨어지고 회사채 금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앙은행들의 어떤 돈 푸는 게 좀 스탠스가 이제 슬슬 좀 뭐 중단되거나 또는 기존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지 더 강화하지 않는 때가 오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하게 고용이에요.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실업률 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지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최근에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 뭐 6%까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두 번째 회사채 금리, 가상금리들 막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서 이제 미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이제 노력 좀 하세요. 뭐 경기 부양책도 좀 쓰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해야지 이제 중앙은행한테 너무 기대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기 시작한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는데 자꾸 우리한테 먼저 떠넘기지 말고 정치인들 당신들이 이제 일을 하세요.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당신이 일을 하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약간 패스해주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제 금리 인상하려고 들겠죠. 바이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올랐죠. 네, 맞습니다. 네, 향후 좀 어떻게 향후에도 이게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박사님은? 이 양반이 그 트럼프보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안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도 모르잖아요.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떨어진.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윗 때문에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했잖아요. 새벽에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트윗을 날리시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야, 대통령이 지금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라는 물러나면 욕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정말 다이나믹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바이든은 뭐 그냥 오바마 때
부통령 할 때도 그랬고 좀 조용한 사람이고 또 더 나가서 이번에 연설하는 거 봐도 그렇지만 좀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어떤 기존의 그렇죠. 정책의 그 경향을 이어가는 듯한 네. 그래서 시장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네. 적어도 시장은 일단 그동안은 매일매일 되게 판타스틱하고 네.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판타스틱이란 말도 꼭 썼어요 제가. 뭐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그 트럼프 시기에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뭐 그래도 우상향했으니까. 우상향했죠.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은 좀 뭔가 예상이 되는 네. 범주 내에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봅니다. 자, 일부 주제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잖아요. 이걸 제대로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금융의 3주체는 은행과 증권과 보험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은행 예금하는 거, 뭐 증권은 그냥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뭐 보험은 그냥 우리 보험 드는 거 생각하는데 여기도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망할 때 하나씩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셋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은행. 은행 제일 예, 은행 망하면 뭐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위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죠. 보험. 예, 보험은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미래 노후라든가 또는 생명보험이라든가 연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일본에서 여러 보험사들 망하고 그랬을 때 금융시장이 상당히 충격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좀 못하지만 보험사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관련해서 정부가 다양한 규제들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증권사인데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여러 고려증권이라든가 동서증권 같은 증권사들이 많이 망했는데 상대적으로 충격은 은행들에 비해서 덜했던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이나 뭐 이런 걸 거래하는 게 다 증권사에 우리 증권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탁결제원에 가 있거든요. 이게 증권사의 네.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중개 매매를 해주면서 수수료 받는 곳이 증권사들이니까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충격은 좀 덜 할 텐데 이제 올해 3월달 그때 기억나세요? 저 뭐 증권사가 해외 상품 뭐 환했지 막 하면서 환율을 급등시킨 것처럼 우리나라 증권사들 중에서도 이제 한 6개 정도 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큰 이번에 이제 하나금투까지 해서 7개가 되나요? 아무튼 굉장히 큰 금융시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형 증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시장 내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된다면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증권사들의 규모가 커진 만큼 증권사들의 건전성에 관련된 정부의 규제도 강해졌고 또 증권사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금융에 미칠 영향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행, 증권, 뭐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회사 망하는 게 그 회사에서 망하는 게 끝나는 걸로 아니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경제로 굉장히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예, 또 다 엮여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혼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증권사가 보험사에게 뭐 어떤 상품도 갖다 팔기도 하고 은행 가서 그잖아요. 이번에 뭐 사모펀드 사태 때도 보면 증권사들이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금융시장이라는 게 서로 면밀하게 엮여 있는데 다만 이제 질문에서 중요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순서라면 은행, 보험, 증권 순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 유료 광고 아닌 이제 지인 무료 광고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